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전에 이제 고려 건국 918년에 고려 건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936년에 민족 재통일 그 과정 또 결과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이제 그 왕건, 태조 왕건에 대한 정책, 왕건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이야, 태조 왕건. 자, 태조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 태조가 한 일을 네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민생 안정이야. 백성들이 사는데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폈다라는 거야. 이때 전쟁이 얼마나 많았겠어.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공산 전투부터 1, 2천 전투까지 전투가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전투가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있을 때도 전쟁이 엄청 많았겠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사람들이. 전쟁이 한 번만 일어나도 진짜 힘든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민생 안정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당연히 펴야 돼. 당위성이야. 첫 번째 뭐 취했냐면 취민 유도라 그래. 취민 유도. 이제 교과서에서는 되게 쉽게 풀어져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백성들한테 수치, 세금을 거둘 때 야, 도리가 있게 해라. 도리가 있게 어느 정도 꺾어둬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세금을 인하해 준 겁니다. 10분의 1로. 전쟁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막 엄청나게 뜯어간 거지. 근데 이젠 그러지 말고 전쟁 끝났으니까 세금을 10분의 1로 줄여주겠다라고 한 거지. 백성들 살기 좋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흑창이라는 걸 만들어. 흑창이라는 것은 이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구려의 진대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들고, 이게 성종 때 가면 이름이 의창으로 바뀌어. 의창. 똑같은 거야. 이제 고려 성종 때 가면 의창으로 바뀐다. 정도만 알면 돼. 검은 창고란 뜻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숭상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산전투에서 대질 뻔했잖아. 이제 왕건이 죽을 뻔했잖아. 대신 신순겸하고 김락이라는 장군이 죽고, 이 친구가 이제 왕건이 도망갈 때 스님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불교를 되게 좋아했고,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서 내가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고, 내가 살 수 있었다.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지.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고, 또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니야. 아빠가 전쟁 나가서 죽고, 형이 전쟁 나가서 죽고, 삼촌이 전쟁 나가서 죽고, 고모부가 전쟁 나가서 죽고, 이모부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얼마나 슬퍼. 그때 뭔가에 의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종교에 의지를 한 거지. 당시에는 뭐 다른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불교 부처님한테 이제 불교를 되게 숭상해줘서 백성들을 달래는 그런 역할도 했을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연등회하고 팔간회라는 행사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축제 같은 걸 하는, 연등에는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연등 막 달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어졌고, 팔간회 같은 경우도 이제 불교의 큰 행사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명산 같은 거, 이제 명산이나 아무튼 우리나라의 토착적인 그런 종교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합해진 거예요. 샤머니즘하고 좀 합해져가지고 행해졌던 그런 이제 행사, 팔간회입니다. 이때 외국에서도 많은 이제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 축제에 참여하고 그랬었대. 그 다음에 뭐, 여기 수도는 개경이거든. 거기 말고 이제 서경에서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면 돼. 서경은 평양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이제 태조 같은 경우는 이제 호족을 되게 이제 쳐내지 않고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 이제 전쟁이 끝났어. 근데 이 친구들이 전쟁에서 한 일들이 있고 되게 많은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잖아. 이 친구들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나 전쟁 끝났으니까 나 뭐 좀 줘. 나도 뭐 전쟁에서 뭐 했으니까 나한테도 뭐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니?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다 보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호족 통합 정책으로 한편으로는 회유를 하고 그러니까 당근을 준 거지. 한편으로는 견제를 한 거야. 채찍을 준 거야.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준 거지. 진짜 똑똑했던 왕이야. 첫 번째 회유한 정책으로 볼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해.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유력 호족들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유력한, 이게 잘 나가는, 지금은 뭐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그 유력한 호족의 딸들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29명하고 하게 된 거야. 29명. 엄청나게 많지. 행복하지 않겠지. 진짜 불행했겠지. 여하튼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결혼한 29명의 와이프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 왕을 앉힐 때 당연히 첫째가 돼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 별로. 그리고 첫째가 얘가 남길 때 훈유 10조를 보면 첫째가 거지같이 생겼으면 정말 얘가 나라를 못 이끌어가게 생겼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남을 이제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언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죽고 나서 이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조금 혼란한 시대가 와. 이제 그걸 정리하는 애가 이제 등장하긴 하는데 여하튼 이걸로 인해서 29명하고 결혼한 걸로 인해서 고려가 약간 초기에 혼란을 좀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성정책이라고 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중요해.
취민유도에서 흑창, 뭐 연등의 팔간의 정략결혼, 사성정책 다 중요합니다. 사는 사여했다, 줬단 얘기야. 성을 줬단 얘기야. 여러분들 이름 있잖아. name, first name 있잖아. 나는 이창우니까 이가 있고, 뭐 박씨, 김씨, 최씨, 뭐 이런 성들을 이제 줬단 얘기야. 이제 사성. 그럼 야, 이 중에서 어떤 성을 받는 게 제일 좋겠니? 당시의 짱이 누구야? 왕건이잖아. 왕씨성을 받는 게 더 좋겠지. 그리고 왕건이 유력한 호족한테 왕씨성을 선물해 주는 거야. 너는 이제 나랑, 그러니까 의제 가족이 됐다 이 이야기야. 같은 성을 쓰니까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야. 사성 정책이야. 여기 있네. 왕씨성을 하사했다라는 거. 이제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사실 경제 파트에서 더 중요한데, 관직하고 토지를 줘. 토지. 이걸 주는 걸 역분전이라 그래. 역분전은 나중에 이제 고려의 전식과 제도로 할 때 이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 그냥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취한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공이 얼마나 컸냐, 나라를 건국하고 재통일 할 때 얼마나 공이 컸냐에 따라서 신하들한테 자기를 도와줬던 이제 호족들이나 이제 신하들이 된 거지. 걔네들한테 이제 토지나 이제 관직을 하사해 주는 걸 역분전이라 그래. 특히 이제 토지를 하사해 준 걸 역분전. 관직도 줬겠지. 자, 그럼 이렇게 당근만 줬냐? 그렇지 않아. 채찍도 줬어. 여기 견제야, 견제. 첫 번째로는 기인제도야. 기인제도는 그 호족이 지방에 있는 호족, 중앙으로 오지 않고 끝까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걔가 이제 반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걔 자녀를 갖다가 야, 너 개경에서, 서울에서 너 공부해라. 라고 옆에 이제 왕이 옆에 앉혀놓은 거야. 그 신라에 뭐랑 똑같냐면 상수리 제도랑 똑같아. 상수리 제도. 근데 상수리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갔잖아. 근데 이제 기인 제도 같은 경우는 아들을 보내. 그러니까 본인하고 이제 아들이 가는 거였거든. 본인도 갈 수 있는 거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야. 아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인질 제도랑 다름없는 거지. 왜냐면 그 호족의 A라는 호족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어, 옆에. 근데 A라는 호족이 반란 일으키면 이 아들을 죽일 거 아니야, 왕건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 통해서 지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 거지. 두 번째로는 사신관 제도야. 사신관 제도는 이제 지방을 역시 통제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땅이 엄청 넓어졌어. 이제 후 고구려에서 땅이 이제 통일해가지고 고려에서 땅이 엄청 넓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 많은 땅을 통치를 하려면 자기 이제 왕건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역의 원래 통치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원래 유력자였던 사람, 그 지역의 리더였던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야. 네가 그 지역을 네가 책임지고 반란 일어나지 않게끔 해줘라. 대신 너한테 권위를 많이 줄게. 이게 사신관으로 세워준 거야. 사신관. 최초로 사신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김부라는 사람이야. 김부 누구라 그랬지? 경순왕이야.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걔가 935년에 왕건한테 나라를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 김부야. 최초로 김부를 사신관으로 임명한 거야. 야, 경주라는 지역은 나보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너를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해줄게. 사신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직분을 만들어서 너 사신관으로 내가 임명할게. 대신에 그 지역에서 반란 일으키잖아. 그럼 넌 죽는 거야. 이게 이제 사신관 제도야. 사신관 제도. 그러니까 지방을 이렇게 해서 견제한 거지. 반란 못 일으키게끔 똑똑한 왕이었다라는 거. 자. 두 가지 살펴봤어. 민생안정정책하고 호족통합정책. 호족통합정책으로는 회유와 견제가 있고, 회유로는 결혼이 있다 그랬지. 정략 결혼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왕시성을 하사해주는 사성정책이 있다. 좀 더 나가서 역분전과 같이 토지를 하사해주거나 관직을 주는 것도 있었다. 견제하는 걸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기인제도가 있어. 신라의 상수리 제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두 번째는 사신관 제도. 그 지역의 유력 호족 또는 유력한 사람을 갖다가 사신관으로 임명하고, 네가 그 지방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은 호장이라고 그러거든. 그 밑에 있는 애 부호장이라고 해요. 부호장 이하부터 니네가 사람도 알아서 뽑아서 관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게 사신관 제도야. 세 번째로는 북진정책을 했어. 위로 올라가는 거야. 북진정책. 예전에도 이승만 정권 때 북진통일 얘기 많이 했었어. 우리도 위에 올라가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죽이자. 근데 전쟁 일어나면 안 돼. 전쟁 일어나면 우리는 살 것 같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살겠지. 위에 이제 권력자들은 살겠지만 뭐 있잖아. 청와대 벙커 들어가거나 할 거 아니야. 예전에 그랬잖아. 연평도 막 포격했을 때 우리 그때 대통령은 막 청와대 벙커에 들어가서 숨었단 말이야.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냥.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돼. 자, 북진정책인데, 북진정책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중국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거란이야, 거란. 거란을 견제한 거야.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거에서부터 이미 북진정책의 의지를 보인 거지. 왜? 우리는 신라가 아니라,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단 말이야.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막 이기기도 했잖아. 그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 국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발해의 망에서 온 유민들, 대표적으로 대광현. 아까 이 전 시간에 했구나. 대광현이라는 왕자도 맞이해줬잖아. 포용해줬단 말이야. 934년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우리가 거란을 깨부셔야 되겠다. 발해를 복수해서 거란을
깨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지. 자, 또 하나, 유로 가려면 자기 전진 기지가 있어야 되겠지. 우리 그랬잖아. 고구려 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한 사람이 있었어. 오래 살았던 사람. 광개토장의 아들이고 장수왕이래요. 장수왕. 장수왕도 밑으로 남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했잖아. 마찬가지야. 지금 평양보다도 밑에 있는 쪽에 있어. 개성이니까. 개성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다시 평양을 제2의 수도격으로 올려버려. 그래서 경자를 썼네. 서경이라고 하는 거야. 서경. 평양을 되게 중시했다라는 거야. 북진 정책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발해, 우리 같은 민족인 발해를 멸망시켜서 이 나쁜 녀석들 해가지고 이제 거란을 적대시한 거고, 이 결과 영토를 확장하게 돼. 자, 강이 통일신라 때까지는 대동강에서 원산남까지. 자, 여기 원산만. 여기 보면 이게 통일신라 때 거야. 노란색. 노란색이 통일신라 때 얻었던 땅이고, 여기를 대동강이라고 치자고. 여기는 원산만이야. 원산만. 근데 태조 때, 왕건 때는 영토가 조금 더 확장이 돼. 그래서 대동강하고 압록강 사이에 청천강이라고 흘러. 여기에 청천강. 여기 써있네, 청천강. 이거 이제 오른쪽에 원산만에서 좀 더 위에 올라가서 영흥만이라는 데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 이게 나중에 예전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서 수능에도 나왔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이게 영토 확장되는 게 있단 말이야. 세종 때까지 올라가면 돼.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종 때 영토를 좀 더 확장해서 이제 거란 때 여기 압록강까지 가는데 그 이후에도 공민왕 때도 또 영토를 확장하고 최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 영토를 완성한 게 세종대왕이거든. 사군 육진이라고 설치해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시험 문제 구분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잘 기억해요. 자, 영토까지 이제 확장했다.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이제 확장을 했다라는 거. 북진 정책 살펴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정통성을 확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글을 쓰는데 정확하게 이제 세 가지지. 첫 번째는 자기 자손들, 그러니까 왕위대를 그런 후대들한테 쓴 책이야, 쓴 글이야. 훈요 10조라 그래요. 엄청나게 중요해. 훈요 10조 하면은 태조 왕건이 남긴 거구나. 누구한테? 자기 자손들한테 남긴 거야.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도, 야, 니네들 신하로서, 이거 이제 훈요 10조는 니네 왕으로서, 앞으로 될 왕의 제목들로서, 이렇게 해야 돼. 니네가 왕이 되잖아. 그럼 정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남긴 게 훈요 10조고, 정계라는 책하고 계백요서 같은 경우는 신하들한테 왕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왕을 뭐 보필할 때는 이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써놓은 게 정계 계백요서야. 자, 훈요 10조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제 네 가지로, 네 가지가 아니라 되게 많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자, 1조에 보면은 불교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나와. 부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불교를 중요시 했어. 이건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겠지. 그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인데 정확히 하면 이제 서경을 중요시한 거야. 풍수지리에 의해서 서경 땅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1년에 며칠은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야. 특히 2조에도 나오고 5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유교도 이제 나오고 7조 좀 약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4조의 거란을 되게 적대시하는 게 나와. 교과서에도 115페이지에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4조에 보면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제도를 본받지 말아라. 이건 되게 이렇게 유화적으로 써놨네. 거란을 이제 적대시하는 게 나온다. 4조. 거란을 이제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이 내용들이 이제 훈요 10조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태조까지 살펴봤어요. 외워야 돼. 다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또 왕인데, 그 아들이 이제 3명이 또 왕을 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해종이고,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 광종. 3명이야. 해종, 정종, 광종이야. 그 중에서 메인은 광종이야. 광종. 그래서 광종의 개혁 정책을 살펴볼게. 자, 배경을 먼저 보면, 자, 광종, 이제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애가 해종이야. 해종은 좀 힘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파워가 좀 약했나, 아빠는 파워가 세지. 근데 엄마네. 외척이 파워가 좀 약했던 것 같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주 집안의 이제 아들, 이제 그, 나주 집안의 이제 그런 아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힘이 약했던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랬대. 해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폐해인데, 태조가 정략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29명이나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외할아버지들이, 외삼촌도 그랬겠지. 자기의 손자가 왕이 되고, 자기의 손자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 그 중에 한 명이 왕규야, 왕규. 그러니까 해종한테는 외할아버지야. 이제 친외할아버지는 아니고 이제 배달은 이제 외할아버지겠지. 자,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자기 손자를 이제 왕이 앉히고 싶었어. 광조 원군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는 거야. 945년에. 이걸 진압했어. 근데 해종이 이제 진압한 건 아니고, 해종이 되게 병약했거든. 근데 실제로 병약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보자. 일단 사람들이 음모론 같이 이제 정설이 있고 정설에 반대되는 설이 있어. 물론 공식적으로 교수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기도 해. 근데 학계에서 이제 인정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정설을 알아놓는 게 좋아. 근데 정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음모론을 접하잖아? 아니면 다른 설을 접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원래 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역사들을 접하거나 다른 소식들을 접하면 진짜 헷갈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교과서에 있는 지식, 교과서가 지식의 전부 다다라고는 못해. 당연하지. 왜냐면 모든 거는 다 객관적일 수 없거든. 교과서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주관적이란 말이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공식된 이제 그런 사건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아. 일단은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니네들이 대학을 가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들, 사건들을 또는 이런 의의들을 극복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건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러려면 건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돼. 이렇게 자꾸 막 유튜브 보면서 막 헛소리들 듣는 거,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이 되는 지식은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 그 사람들은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기본 지식은 알고 헛소리 할 수 있단 말이야. 기본 지식은 알고.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듣잖아. 그럼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 이 사람은 이상한 쪽으로는 안 가. 던져만 놓고. 자기네들은 딱 그 자리에 서 있단 말이야. 던져놓고 그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막 흔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데로 가다 보면 막 이상한 취급받고 병신 취급받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지식이 그만큼 중요해. 그리고 이게 그냥 만든 지식이 아니잖아.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공식화된 지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갈게. 자, 이걸 진압한 거는 왕식념이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동생이거든. 태조의 동생이고 사촌 동생인데, 그리고 이제 정종은 얘 동생쯤 된단 말이야. 얘하고 왕식념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왕규를 제압하고 이 왕식념 같은 경우는 근거지가 서경에 있어. 서경. 그래서 얘가 이제 왕이 됐어. 정종을 도와줬던 게 이제 왕식념이잖아. 얘는 금방 죽어. 몇 년 안에 한 2년인가 살고 죽는단 말이야. 스트레스 받아 죽었나? 아무튼 정종의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왕식념이 있는 세력, 그러니까 이쪽 지금 개경은 얘네들이 너무 많잖아. 태조 아빠가 결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하고 멀어지기 위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서경이라는 데로 시도를 했단 말이야. 서경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당연히. 개경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래. 그래서 수도 옮기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광군사라는 군사들을 설치해. 이거는 야, 거란이 위해서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만든 거야. 그게 광군사야. 군대를 만든 게 광군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진압하려고 그랬지. 자기한테 개기는 호족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거야.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광종이 나와. 이제 얘도 이제 정종도 이제 금방 아웃되고 광종이 이제 등장한단 말이야. 광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정책을 펼치는데 첫 번째로 주연공부법이라는 걸 해. 주연에서 세금을 부세를 거둘 때 법을 정해주는 거야. 요 한도 내에서만 거둬라. 넘어가지 마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비안건법이야. 엄청 중요해. 노비안건법. 노비를 풀어주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야. 노비를 검사해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걸 노비안건법이라 그래. 노비를 양인이었던 사람이 노비 됐던 거를 풀어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면 노비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귀족들이잖아.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경제. 왜냐면 노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해서 하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경제적인 부가 되는 거지. 자기의 사원들을 데리고 있는 거 똑같으니까. 또 하나, 얘네들한테 홈이나 삽이 아니라 칼을 주면 어떻게 쥐어주면 군사가 되잖아. 사병이 되잖아. 그래서 군사나 경제적인 그런 역할, 힘을 약화시키는 거야. 노비안건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노비를 다 풀어줘 버리니까. 그럼 반대로 세금을 내는, 노비는 세금을 안 내지만 농민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 양인이 되면 국가의 재정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지. 확충되는 거야.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라는 것도 시행해. 과거제, 이제 수능시험 같은 거야. 수능시험 같은 건데, 과거제가 시행돼. 누구에 의해서 되냐면, 뭐뭐에 의해서지? 후주는 이제, 아까 5대 식국이라고 해서 태조 왕건 때라든지 처음에 고려 건국할 때 국외 사정을 봤잖아. 5대가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식국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 5대 중에 한 나라야. 거기 후주라는 나라에서 쌍기란 사람이 이제 왔단 말이야.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여기 왔을 때 이 광종이 안 보내. 야, 너 우리 여기서 고려에서 그냥 평생 먹고 살아라. 내가 대접해 줄 테니까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똑똑했나 보거든. 얘가 이제 과거제라는 이제 제도를 이제 이거 시행하면 참 좋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건의를 한 거지. 이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과거제라는 시험을 해. 앞으로 너네 관료 되려면 시험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신 호족들이 정치적인 힘이 약해진 거지. 왜냐면 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야. 힘만 키워서는 안 되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공부하다 보면 과거제니까 무슨 시험 볼 것 같아? 유교를 보는 거야, 유교. 유교는 충효를 강조한다 그랬잖아. 유교적인 소양. 그렇게 쉽게 하면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두 가지 시행했고. 또 하나, 공복도 이제 제정을 합니다. 공복. 쉽게 하면 니네들 명찰이 지금은 없지. 거의 이게 막 그 교복 색깔이야, 색깔.
그러니까 1학년은 빨간색, 뭐 2학년은 파란색, 3학년은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급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관리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색깔은 자담, 비녹 네 가지 색깔로 했다는 거. 자담, 비녹 한 거예요. 공복을 제정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기강, 분기가 생기는 거지. 분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모든 게 다 평등하고 자율적인 것도 좋지만, 또 어느 정도의 규율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약속, 그런 규범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칭제건언이야. 칭제건언도 이제 중요한데 말이 좀 어렵지. 근데 요게 더 중요한 칭제, 황제라고 칭해. 그리고 연호를 세우는 거야. 그걸 칭제건언이라 그래. 황제국가. 고려는 황제국가였어. 그래서 연호를 만들었다는 건 황제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연호를 광덕이라는 연호. 덕이 되게 넓다라는 얘기야. 덕이 되게 많대. 사람 되게 많이 죽였거든. 광종 때. 광종이 왕이 되고 11년 후부터는 사람들 막 호족들 엄청나게 죽여. 여하튼 광덕이라는 걸 쓰고 나중에 준풍이라는 걸로 바꿔. 연호를 이렇게 바꿨다. 자, 광종의 개혁 정책을 보면 배경도 어느 정도 조금 중요합니다. 왕규라든지 왕식념, 정종, 뭐 강군사 이 정도의 조금 키워드들은 알아놓는 게 좋아. 거란 때문에 설치는 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이제 호족들 견제하려고 한 거예요. 귀족들, 공신들을 견제하려고 한 거고, 주형 공부법 또 교과서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노비안건법이고, 노비들을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사람들,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갑자기 이제 노비가 됐거나 뭐 전쟁에서 막 져가지고 노비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야. 풀어줘서 이제 국가 재정은 확충이 되고 공신과 호족들의 경제력이나 이제 군사력이 약화된 거지. 그다음에 이제 과거제를 이제 시행을 했다. 후주 쌍기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과거제가 시행됐어. 과거제를 시행했다는 얘기는 이제 유교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등용하겠다는 얘기야.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공신들 또는 호족들은 나 그냥 관리가 될래 이렇게 될 수 있었지만 뭐 봐라? 시험 봐라. 관리가 되려면 시험 봐라.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약화시켰다는 거. 공복도 제정을 한 거야. 옷도 이제 만든 거지. 그래서 관리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옷 색깔들을 이제 등급을 나눠놓은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칭제건은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만들었다는 거. 광덕, 준풍. 이렇게까지 이제 광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종에 이어서 성종이에요. 그러면 고려의 3명의 왕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거지. 고려 초반에 3명의 왕, 그 다음 마지막에 가면 이제 공민왕이 있단 말이야. 벌써 이제 2명 다 끝났어요. 자, 우리가 이제 광종, 그 이전에 태조 왕건에 이어서 이제 광종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의 조카거든요. 이제 성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 초기의 왕 3명, 태조 왕건, 광종, 성종 다 살펴보는 게 되겠죠. 자, 성종의 정치를 보면 이제 배경 볼게요. 자, 광종 같은 경우가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이제 귀족들의 경제적인 것 또는 이제 군사적인 힘을 이제 약화시켰다 그랬잖아.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제도 이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공복도 제정했고, 이제 뭐 칭제건언도 하고, 뭐 이런 왕권 강화 정책을 했어. 그다음 호족들 다 때려잡았거든. 주형 공부법도 했고, 호족들 마음에 안 드는 호족들은 대략 한 40명만 남겨놓고 막 몇천 명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광종이 왕이 된 지 11년 후에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왕권을 강화시켰어. 자,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그게 라이벌인 원래는 귀족이잖아. 근데 고려를 세운 게 귀족이니 호족이니? 호족인 거야, 아직. 그래서 그 호족, 왕의 이제 대척점에 서는 애들이 귀족인데, 얘네들이 이제 귀족이 되겠지? 그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켰다라는 거야. 자, 고려 개요를 한번 봐야 돼. 고려사 개요를 꼭 보고 와. 그래서 고려사 개요를 보면, 개요사를 보면, 호족이 이제 나라를 이제 세웠잖아. 왕건과 함께. 근데 그 호족이 자꾸 중앙으로 올라가. 이제 과거제를 통해서든 아니면 공신이 돼서든 중앙으로 올라가면 이제 귀족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이제 지방에 계속 호족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가 호족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향리로 바뀐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 향리였던 애들이 나중에 고려가 망할 때쯤에 다시 한 번 더 공민왕 때 성균관에 이제 입학하는 애들이 생겨.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오고 막 이런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 걔네들을 향리 자제들인 경우들이 많거든. 걔네들 신진사대부라 그런다 그랬어. 어쨌든 자, 이제 호족들의 힘이 이제 약해진 거야. 반면에 왕권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왕권이 안정을 됐다. 안정을 이뤘다라고. 그러니까 정치하기 편안한 상태가 된 거야. 요때 이제 성종이 등장한 거야. 조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조선까지가 시험 범위가 들어갈 이제 2학기 때 조선까지 배울 텐데, 조선도 태조가 있잖아. 태조 이성계가 있지만 그 아들 이제 이방원이 이제 태종이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신하들 다 때려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태조 이방원의 아들 이도잖아. 그러니까 세종대왕인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되게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아빠가.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얘 조카라 그랬잖아. 근데 광종이 이제 다 이제 숙청을 한 다음에 이제 왕권을 안정시켜 놓은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성종이 통치체제를 이제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누구를 등용하냐면 신라의 이제 브레인들 있잖아요. 육두품 애들. 걔네들은 이제 정치에 참여시켜. 신라는 없어졌지, 당연히. 신라의 육두품. 그러니까 신라에 남아있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신라가 이제 멸망하고, 그렇게 막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라의 육두품 출신들이 있어. 브레인들이. 걔네들은 정치에 참여시키고, 그로 인해서 얘네들은 전공이 유교야. 유교를 전공한 애들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유교 정치를 실시하게 돼. 대표적인 이제 유학자가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어. 얘는 최치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최치원은 이제 진성여왕 때 시무 10조를 올린 사람이고, 최승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성종 때 고려 사람이고, 시무 28조를 이제 올린 사람이야.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종이 야, 우리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모르겠다. 혹시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최승로 같은 경우가 여기 없구나. 여기 이렇게 쓸게. 최승로 같은 경우가 5조 5명의 왕을 얘기하는 거야. 이전에 5명의 왕이 있었잖아. 태조 왕건이 있었지. 그치? 왕건, 그다음에 해종, 정종, 광종이 있었잖아. 정종, 그다음 경종이라고 있어. 태정광, 경종 다음이 이제 성종인데 5명의 왕을 바른 거, 잘한 점, 정적, 좀 잘 못한 점을 평가한 게 있어. 5조 정적평이라 그래. 이걸로 해가지고 평가를 한 거야. 이 중에 제일 높은 평을 받은 사람이 태조 왕건이야. 반면에 광종을 겁나 깠어요, 최승로는. 왜냐면 공신들을 막 숙청해버렸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자기네 사람, 신라 육두품 출신들 쓰지 않고 후주 사람, 중국 사람을 쓴 거에 대해서 되게 열받은 거지.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야. 여하튼, 5조 정적병이라고 해가지고 5명의 왕의 장단점들을 막 파악을 한 거야. 태조가 장점이 제일 많다 그랬어. 그렇게 해보니 이 왕들의 잘못된 정책은 버리고 잘한 정책은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대안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걸 쓴 거야. 딱 보더니 성종이 마음에 들었던 거지. 야,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28가지를 얘기한 거야. 그게 시무 28조야. 시무 28조. 내용은 당연히 유교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전공이 유교니까 그래. 자,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많지만 한 몇 가지, 4가지 정도만 보자. 7조에 보면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 지방에다가 지방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호족들이 자체적으로 자치 통치를 하면, 지방 자치제를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왜냐면 얘네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얘네들 힘이 커지면 왕권에 대해서, 중앙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왕을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지방을 12개의, 지금은 전국 8도라 그러잖아. 근데 이때는 12개, 12목을 만들어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해. 많은 곳에 파견하지 못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13조에 보면은 불사를 폐지하자. 불사라는 건 불교에서 행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불사를 없애자. 연등의 팔간회 같은 거야. 행사라 그랬잖아. 태조 왕건이 만든 행사인데, 오케이. 그때는 좋았다 이거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편으로 불교 행사를 많이 만들자.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보니까 이 불교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많이 필요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 돈 다 어디서 나는 거야? 백성들한테 걷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부담된다. 불교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불교 행사들을 많이 폐지하자. 불교 본연의 일만 하자 이 얘기야. 그래서 불교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야. 불교의 잘못된 점, 불교에 좀 개혁해야 될 점들 있잖아. 행사 같은 거, 쓸데없이 이제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만 좀 개혁하자라고 한 거야. 불교를 폐지하자. 불교 자체를 없애자라고 한 건 아니야. 없애자라고 한 애는 나와. 조선시대 정도전 때 가면 돼. 그래서 이 정도전 아저씨가 쓴 게 불시잡변이야.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한 번 더 해줄게. 헷갈리면 안 된다. 불사만 불교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 불교의 행사들을 폐지하자라고 한 거와 19조는 공신하고 호족들을 포용하자. 이거는 완전히 광종하고 대척점에 서는 거지. 광종은 공신하고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켰는데 이 친구는 아니다. 그들 때문에 고려가 있지 않냐. 그래서 포용해주자라고 한 거고. 자, 20조 같은 경우는 유교적, 이거 되게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네. 유교 정치의 이념을 수용하자 이거야. 유교가 정치하기 굉장히 좋은 거다. 근데 왜 중요하냐? 불교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거든. 자, 보자. 불교하고 유교하고 이제 비교를 해. 최승로가 설명한 거예요. 최승로 피셜인데, 최승로가, 야, 불교는 내세야, 내세.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먼저야. 이 땅에서 고통은 그냥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 극락을 바라보고, 극복하고, 그다음 천국 가면 오케이 이거잖아. 근데 천국은 가는데 가까운 시간에 안에 가니, 아니면 아직 가려면 멀었니? 되게 멀잖아. 그래서 되게 멀단 말이야. 멀어. 먼이라고 쓸게. 되게 멀어. 근데 반면에 유교는 뭐냐면, 유교는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공자가 그랬단 말이야. 제자가 물어봤을 때 귀신이 있습니까? 야, 뭔 소리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도 모르는데 무슨 귀신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냐? 귀신, 야, 그 소리, 헛소리 하지 마. 이 얘기했던. 현세만 관심이, 현세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해야 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이제 고민한 거야. 현세야, 현세. 그거는 밥 먹는 거는 가까운 일이니 아니면은 10년 후에 있을 일이니?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가까운 거야, 가까운. 가까움이라고 쓸게. 자, 그러면 정치를 할 때는 되게 멀리 있는 걸 알아보고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걸 선택해가지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해야 될까? 가까이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교는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데 되게 유용한 거고, 불교는 수신, 내 몸을 닦는다는 얘기야. 내 몸을 신, 몸을 수, 닦는다는 얘기야. 수신. 내 몸을 혼자 닦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수련하는 것, 그럼 불교가 오케이. 불교의 긍정적인 점이야. 대신에 불교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왜? 되게 먼 일이니까. 근데 유교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유교는 가까운 일을 이제 관심 있게 하는 거니까. 가까운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도 같은 걸 만들어내라. 이런 거겠지?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게 최승로야. 지방간 파견하세요. 불교 행사를 폐지하세요.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세요. 하면서 불교랑 비교했다는 거 중요하다. 자, 이거를 받아들여.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성종이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중앙 집권, 중앙으로 힘이 모이는 거야. 왕권 강화라 그랬어. 다른 말로. 자, 뭘 했냐? 중앙에는 이성육부라는 걸 만들어. 이성육부. 예전에 우리 통일신라 때 집사부 이제 그 외의 것들 배웠잖아. 특히 이제 발해로 가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배웠잖아. 삼성, 육부라고 해서 충인의 지예신. 그래서 부도 배우고 이원적 존재로 이원적으로 되어 있다. 좌사정, 우사정. 해가지고 막 블라블라 배웠잖아. 되게 어렵게. 그거의 연장선이야, 연장선. 얘네들은 이성육부라는 걸 만들어. 이성육부 만들고, 이제 중앙에다가 지금 시스템이야, 시스템. 행정부를 갖추는 거고, 지방에다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12목, 12개의 지방을 만드는 거지. 12목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다 했었지. 통일신라는 몇 주 몇 소경? 9주 5소경. 발해는 5경 15부 62주였던 거. 여기다 이제 지방도 이제 12목으로 시작한 거야. 이제 나중에 좀 우도양게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다 지방관을 파견했고, 자, 호족. 지방에 남아있었던 호족들. 얘네들이 이제 공신이 돼가지고 올라온 애들은 귀족이 됐지만, 아직 이제 지방에 남아있는 애들은 향리라 그랬어. 향리라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얘네들이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야.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너 향리로서 이런 거 하면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만들어버린 거야.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야.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세지만, 이제 통일신라 하대라든가 고려 초기에 비해서는 힘이 좀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향리제도로 정비했다. 자, 유학교육도 시켜요.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유학교육을 시킵니다. 중앙에는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 국자감. 자, 여기 또 복습해보자. 우리가 이제 고구려 최초에 배웠잖아. 고구려. 고구려 같은 경우 학교 이름이 태학 있었지. 태학, 복습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학교 이름이 국학 있었지. 국학 있었고. 자, 그 다음 발해 있었지. 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구나. 발해는 그냥 발이라고 쓸게.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있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발해의 주자감. 그 다음에 고려의 국자감. 이렇게 있다는 거. 예전에 그냥 이렇게 좀 재밌게 하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잖아요, 태국. 그래서 태국의 주자, 국자를, 이렇게. 태국의 주자, 국자를. 나라 이름이니까 하나씩 하는 거예요. 태국. 그래서 태국의 주자, 국자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지방은 보면은 이제 지방에도 학교가 있었겠지만, 이제 아직 학교 이름이 이제 사료에 나오진 않아. 근데 분명히 이제 경학 박사 같은 사람들을 이제 파견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확인했고, 자, 이제 이 결과, 성종 정치의 결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파이트 기질이 아닌, 이제 문치주의, 이제, 학문이잖아. 공부하는 거잖아. 이제 그런 문치주의의 전통을 수립하게 됩니다. 문치주의 전통. 과거제라든가, 유교, 이런 거, 문치주의 전통을, 수립하게 됐고, 개인의 능력을 조금 중요시하게 된 거야. 아직 조선시대나 현대하고 비교하면은 아직도 차별이 되게 많지. 근데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과거제, 이제 신라의 교육제도, 고려의 교육제도를 할 때 나올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 이제 아빠가 5품 이상의 관리잖아. 그럼 나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 음덕을 입어가지고. 그 음서인데, 그거를 얘기하면 지금 현대나 아니면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되게 좀 차별이 많은 거지. 평등하지 않은 건데, 신라보다
신라하고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골품제 사회잖아. 골품제. 골품으로 신분제 사회였잖아. 그거보다는 나름 과거 여기 광종 때 후주 쌍기에 의해서 후주 쌍기가 건의해서 만들어진 과거제라든지 국자감. 물론 이제 국자감도 귀족들밖에 못 들어가. 국자감 대학에는. 어쨌든 그래도 신라에 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신라보다는 조금 더 능력을 중시하는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성종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